지난번에 내가 얘기하면서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동산 임대소득세 그 장부를 안 하고 정부에서 정해준 율로 그냥 세금을 내겠다. 그 표준 경비율이라고 그랬죠. 그 표준 경비율인데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기준 경비율이 있고 또 하나는 표준 하나는 뭐더라? 단순 경비율이 있고 그랬죠. 그 두 가지를 갈라놓는 기준이 요전에 3,600만 원 기준 한다고 그랬는데 2,400만 원 기준이에요. 가서 보니까 우리 직원한테 물었더니 3,600만 원이 여기서 맞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전에는 3,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또 2,400만 원 금년 거 지금 이달에 신고 오는 것은 2,400만 원 기준에서. 근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문제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 세무사는 또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주로 집 지어서 판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개 계속 사업을 하는 건데 집 몇 채 뚝딱 해서 짓고 팔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 개시 연도를 기준해서 이걸 쪼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사업 개시 연도냐. 사업자 등록료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또 사업 개시 안 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예요. 그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작년 거에 해당되는 이제 금년 거에 해당되는 게 시끄러워요. 그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우리 세무사한테 질문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율을 매년 바꾸니까 작년 율을 적용할 것이냐 금년 율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세금이 그냥 몇 억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데는. 왜냐하면 집 지어서 한번 분양하면 수억 수십억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 판례나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결심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날은 사업 개시일로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날이 사업 개시일이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면 누가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까? 판사밖에 결정할 사람이 없어요. 판사가 이게 맞다 하면 그게 맞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률 적용이 본래 그렇거든. 그래서 요전에 2,400만 원. 그런데 지금도 판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것은 3,600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임대 이것은 2,400만 원 기준이더라고. 그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늘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 원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어떤 때 과세하느냐. 지난날 과세 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토지나 건물이라고 그랬죠? 과세 대상.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주식도 있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를 하려면 여기 과세 원인이 제공되어야 또 과세를 한다. 이것은 과세 시기용어도 통하는 말이죠.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어떤 원인이 충격이 주어져야만 과세가 비롯된다. 그것을 과세 원인이라고 한다. 첫째는 이제 양도로 그러면 어떤 때 어느냐 말 것도 없이 양도소득세니까 양도하면 과세한다. 양도. 근데 이제 원인이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 양도는 양도인데 그 대가를 양도한 때 대가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대가가 무엇이냐. 가장 일반적인 건 뭐입니까? 현금이죠. 가장 일반적인 것은 현금이다.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환. 또 그 다음에는 현물출자.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개만 과세 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현금을 주고 매매하는 거. 이것을 매매라고 그러고 우리는 매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매매고 그 다음에 교환은 뭡니까 그러면? 물물교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물교환.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거. 이게 교환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착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내 거 1억 주고 저 사람 거 1억 받았어요.
나는 이쪽 땅이 필요하고 저 사람 저쪽 땅이 필요해서 둘이 바꾸자. 서로 필요하니까. 바꿨단 말이야. 1억짜리끼리. 우리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양도 차익이 없거든. 1억짜리 내나 1억짜리인데. 그런데 이것도 과세한다. 요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과세는 어떻게 하느냐? 왜 과세하느냐 하면 요 다음에 보다시피 양도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양도가액에서 내가 판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것이 양도소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준 물건 이것도 양도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그렇죠? 내가 받아온 물건 이 사람도 양도가액이 있고 이 재산을 살 때 취득가액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 빼면 나도 여기 차익이 나오고 이 사람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고 이 사람도 차익이 나오죠. 이 사람도 과세고 이 사람도 과세 차익에다가 양쪽에서 과세. 그러니까 교환하면 큰일 나요 이게. 그런데 보통 상식으로 아니 교환했는데 내가 무슨 돈도 안 받았는데 파느냐. 그런데 이거 차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양도. 네, 큰일 나요. 교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돈은 만지지도 않았는데 양쪽에서 다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 점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 이것은 재산을 넘겨주고 재산을 저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현물이라는 재산을 넘겨주고 그 대신 뭘 받느냐? 주식으로 받아요. 이걸 현물 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식회사에다 주는 경우만 해당이 되죠. 주식을 받아. 그러니까 가령 이 주식이 한 주에 10,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를 내가 10,000주를 샀다. 보통 현금 주고 살 때는 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그 회사 주식으로 받았어. 1억 원어치를. 이것도 양도로 받는 이것도 양도로. 이 점 조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매긴다. 이게 양도소득세 과세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네 번째로는 무슨 얘기냐면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이런 말이 나왔죠. 네 번째로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률에 명백한 규정은 아닌데 지금 실제 이렇게 과세들을 하고 있어요.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재산을 내놔요. 예? 출연이라고도 하고 출자라고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내 땅이 여기 있는데 바짝 옆에 누가 또 땅이 하나 있어. 근데 내 땅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중간해. 무슨 건축법에 걸리고 해가지고 온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면 공동 출자를 해서 둘이 짓자. 이게 공동사업 출자란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같이 짓는 것 뿐이지 내 몫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각자 몫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이 공동사업체가 하나의 인격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인격으로 보면 나도 여기다가 내 재산 넣고 여기도 넣지 않느냐. 이게 양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법률에 명백하지는 않은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 내려와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러면 당신 땅이 크니까 몇 평, 내가 몇 평 같이 지어가지고 경계를 확실히 해놓고 경계를 이쪽은 내 거, 이쪽은 내 거 처음부터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막연히 그냥 둘이 합쳐서 지어가지고 다시 쪼개면 이것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게 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요전에 어떤 분은 자꾸 이것을 하려고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 시골이더라고. 군산 어디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쪽의 세무사는 자꾸 괜찮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잘 넘어가면 재수 있는 거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잘 아는 거 아니니까. 공무원도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이게 시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까지 과세해 오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공동사업하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민법 이론이나 이런 데에 의하면 이게 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합. 너도 내고 나도 내가지고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여기서 같이 운영하는 게 조합이거든요. 이게 조합이라는 것은 항시 자기 몫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합에 들어가도 자기 몫이는 여기 있어요. 그 자기 몫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매매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민법의 이런 이론으로 보면 같이 했다고 해서 내 몫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녹아버린 것도 아니고 있단 말이죠.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공동사업으로 부르냐? 그래서 늘 얘기다시피 세법은 이렇게 아전인수 해석이 많아요. 뭐 애매하면 이럴까 저럴까 애매하면 과세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버린 게 많다고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해석을 깨지를 못하고 지금도 과세하고 있어요. 공유지일 때는 어때요? 공유지? 네. 땅이 처음부터? 네네. 그런 때는 괜찮겠지. 왜냐하면 그것에서 공유지일 때는 이걸 지분이라고 하잖아요. 지분. 그러니까 지분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내 개별적인 자산을 둘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한 거고 지분은 처음부터 자산이 한 덩어리야. 상상적으로만 내 몫이가 이게 몇 분의 1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공동 소유 경우에는 내 몫이가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 자기 몫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쪼개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둘이 합의를 해야죠. 그러면 네가 이쪽에 갖고 내가 이쪽에 갖고 합의를 하면 쪼갤 수가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어때요? 나는 둘이 쪼개고 싶은데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법정에 가야 돼요. 판사들은 이거 쪼개 주시오. 그럼 판사가 그러면 쪼개서 이쪽 네가 갖고 이쪽 네가 가자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이건 과세해요 안 해요? 쪼개 나눠 가졌는데. 과세 안 하지. 하나? 이거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따 나와요. 이 경우에 본래 자기 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지분을 찾아간 것뿐이다. 이럴 때는 양도로 보지 말아라. 근데 여기는 찾아간 게 아니고 거꾸로 서로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동일체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동일체에다 서로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양도한 것으로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조합 주택할 때도 그 양도로 봅니까? 그러면서 주택 조합할 때 서로 지분이 수십 개가 합쳐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합도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거 다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결국 지분 쪼개가지고 그건 양도로 안 보잖아요. 자기 것만 가져가는 건 양도로 안 보고 그 지분을 팔았을 때 얘기지. 자기 지분 쪼개가는 것은 그래서 양도를 안 보는 거예요. 조합. 자, 2페이지 저 위에 얘기하다가 시간이 갔습니다. 예외가 있다. 예외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에는 양도를 안 본다는 얘기죠. 재산 분할 청구. 지금 방금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는 재산 분할 청구. 그래서 이 분할 청구에서 요새 많이 문제되는 것은 부부간에 이렇게 헤어지면서 분할 청구하죠. 그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내가 그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일부러 쪼개서 내 것으로 가져갔는데 이거 양도냐? 재산권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이동을 했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보지 말라 하는 규정이에요. 양도로 보지 마라. 그래서 요전에 어떤 사람들이 좀 꾀를 냈다니까. 이 2주택 중과세하고 오니까 실제로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했다고 해서 분할 청구를 해서 빼갔어요. 그러면 하나 가져가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1주택이라고 했었는데 세무서 직원이 그걸 어떻게 또 뒤를 밟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가짜 이혼이다. 집에 가봤더니 둘이 같이 살더라. 그래가지고 세금 또 매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세금 매기지 말라 그랬어요 또. 왜냐하면 이 판사들이라는 게 세법은 잘 모르고 민법에만 동달하잖아요. 그 민법상으로는 자기들이 내용적으로는 뭐 짜고 했든지 간에 호적상 이렇게 갈라서면 그게 이혼이지. 그래가지고 이혼하면서 쪼개갔는데 그걸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세무공무원은 눈에는 그게 아니라고 볼는지 몰라도 법률상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세금 과세를 또 쪼개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세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또 바꿨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본다고 명문화해 버렸어요.
이렇게 이혼을 가장하거나 해서 하면 앞으로는 이거 본다. 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 판사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은 명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가 해야 돼. 이 잘못된 법률이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없고 이제 대법원에서 깨버리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두고 봐라. 이게 그냥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끼어넣어가지고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이게 가짜로 이게 과제였나.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공유물 분할 같이 가지고 있던 걸 지분을 쪼개가는 거예요. 이것은 양도를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도 시기. 그러면 이제 양도를 해야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 시기가 언제냐?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 계약한 날 기준이냐, 양도했다는 게. 보통 우리는 계약한 날 팔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중도금도 받죠. 뭐 중도금 꼭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행이. 그리고 또 잔금 받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잔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다 그랬어요. 잔금 청산. 일자가 빠졌습니다. 잔금 청산은 날. 청산일이 양도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잔금 청산일에 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잔금을 조금 남겨놓고 대금을 결제해요. 거의 다 주고 조금 남겨놔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면 청산 아직 못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끈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제 분쟁이 생기고 오니까 지금 등기 이전해 줘버리면 큰일 나니까 수습을 못하니까 몇 년 끌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갔어요. 그 계약은 했는데 그 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청에 인가가 나야만 그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소유권 이전도 안 돼요. 인가 나기 전에는. 등기를 못 넘겨가요. 그러니까 대금은 다 주었는데 거기 그 개발 허가가 안 나니까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몇십억짜리를 매매를 했는데 잔금을 2천만 원 남겨놨더라고. 2천만 원. 그래서 재판이 이런 경우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재판은 뭐냐면 몇십억 중에 2천만 원 이건 다 받았다고 봐야지 이게 무슨 잔금이라고 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세무서에서 먹여버려요. 그 잔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조금 남은 것은. 가지고 이 재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관여했던 사람 땅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설명을 해서 이렇게 2천만 원 남겨놓은 것은 어떤 판결에서는 이거 잔금으로 볼 수 없다. 이거 뭐 조금 남았는데 그런 판결도 있더라. 만일에 그렇게 본다면 당신은 지금 일찍 신고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안 한 게 된다. 그래서 그 2천만 원 얼른 냈어요. 세무서에서 문제 낳기 전에 얼른 다 주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지나갔단 말이죠. 오랫동안 지나가다가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 재산을 놓아두고 그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는 안 넘어갔거든. 허가가 안 나니까 등기는 안 넘어갔는데 그 소유자는 죽어버렸어. 그럼 상속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2천만 원 받고 2천만 원에 대한 상속.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건들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는 다 돈도 건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등기가 불능하니까 법률상은 누구 거예요? 저쪽 아직 돌아가신 분 거죠? 네. 아직은 그 사람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근데 이제 상속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됐단 말이에요. 사망일을 상속 개시일로 보니까. 그러면 이거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좀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신고를 해줬는데 일단 상속재산 신고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그게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그런데 공교롭게 상속세 낼 때 가격보다도 나중에 등기 낼 때 이제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더 높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낸 쪽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 가격으로 상속세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가지고 아주 복잡했어요. 예. 지금은 다 해결됐는데 복잡했어요. 어떻게
네? 2천만 원에 대한 것만 했습니까? 아니 전부에 대해서 그 내가 주장한 대로 다 됐어요. 저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냈으니까 상속으로 보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떠냐? 당초에 자기가 산 가격이 있잖아요. 산 가격. 근데 산 가격은 옛날 거여서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 기준시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오히려 상속세 낸 걸 좀 환급해달라, 조절해달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그 청구를 했어요. 이런 법률에 맥힌 것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많이 냈다, 돌려달라. 왜냐하면 잔금은 우리 벌써 청산했지 않느냐. 근데 또 안 내줘요. 반매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그러면 당초에 매매계약서 가져와라. 그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매매계약은 뒤에 그러면 각종 세금이 그 땅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다 미리 받아갔어. 주었어요. 또 주었어. 그러니까 상속세도 다 주었지 않느냐. 그거 들춰낼까 싶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잠잠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복잡하다고요. 예, 딴 얘기까지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잔금 청산일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복잡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경우에는 또 아직 잔금일이 남았는데 잔금 청산일을 아직 안 했는데 등기 먼저 해줬다. 서로 약속하면 그럴 수가 있죠. 등기 먼저 해달라. 나 지금 개발해야 되니까 등기 먼저 해달라.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한 날로 옵니다. 등기가 빠르든지 잔금 청산이 빠르든지 빠른 날 기준에서 세금을 매겨요. 세금을 빨리 매겨야 되니까. 가령 잔금을 언제 한다든지 약정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등기 기준이다.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양도 차익 계산. 여기까지 이제 총론이 끝나고 양도에서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랬죠. 그 차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마진이라는 게 이거 같은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판가격이죠. 항식은 기본적으로 늘 머리에 넣고 취득가액을 빼고 아까도 금방 얘기했죠. 요것이 뭐냐면 뭐죠?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차익이다. 차익. 예, 차익.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냥 얼른 쉽게 계산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방향 차익이다. 쉽죠? 근데 여기 보면 또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맨 먼저 보세요. 계산 산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다.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는 거 있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중개사, 중개비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필요경비. 또 팔 때 무슨 뭐 수수료 같은 것도 있다든지 그러면 이 기타 필요경비 또 빼준 것이 양도 차익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 양도 차익은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을 합계하여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년 걸 합계해서 차익을 계산하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땅을 1년에 한 번만 판 게 아니고 집을 한 번만 판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팔았다. 그러면 1년간 걸 합산해서 이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판 것은 예를 들어서 차익이 1억이 났다. 두 번째 판 것은 가령 손실이 오히려 5천만 원이 났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같은 연도에 일어났다. 그러면 차익과 차손을 가감해가지고 과세해라. 그럼 얼마예요? 5천. 차익은 5천만 원이 되면 세금 낸다. 요것은 상당히 또 합리적으로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요전에 우리가 세율을 보다시피 금액이 커지면 막 율이 올라가잖아요. 한없이. 올라가는데 금년에 2개 팔았는데 또 팔았다. 그러면 한 연도에 3개가 팔면 계속 올라가 세율이 높은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연말에 팔 것 같으면 그 연도 넘겨서 다음에
하루만 넘어도 상관없으니까 다음에 1월에 팔아요. 그러면 1월 달은 다시 이제 처음부터 계산하니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한 연도 걸 합산하는 것이다. 그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요, 1년에 그냥 뭐 몇 번씩 파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그렇게 여러 번 팔고 사고 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세로 내요. 무슨 사업? 부동산 매매 사업. 매매 사업소득세로 내는데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1년에 뭐 한두 번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로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또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팔면 그것도 사업은 사업인데 무슨 사업? 신축 판매 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예요. 요 다음에 내가 표를 한번 나눠드리는데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와 같이 사업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문제가 많은 것이 그러면 나는 1년에 3번 팔았는데 그러면 내가 사업으로 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비사업으로 한 거냐. 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사업소득 계산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양도소득 계산 방식으로 소득 계산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런 규정을 했었어요. 시행규칙에다가 1년에 한 번 취득한 것이 한 번 이상이고 판 것이 2회 이상이면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은 그것은 매매다. 사업이다. 일종의 그런 규정을 했는데 요새는 그게 좀 유야무야 됐는데 하여튼 그 사업으로 보느냐 사업 아닌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득 계산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세금이 어느 것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는 게 사업으로 보면 종합소득세로 매기거든. 그러면 다른 소득하고도 합산해서 매기니까 세율이 많이 올라가고 양도소득은 합산을 안 하죠. 종합소득이 합산을 안 하니까 그 점에서 좀 유리하고 그렇게 어느 것이든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확답을 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런데 이 가액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죠. 실지거래가액.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건데 취득가액도 마찬가지고 실지거래가액도 있는데 기준시가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실지거래가액을 모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할 수 없이 기준시가로 한단 말이에요.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할 수 없이 기준시가를 정부가 만들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실제 취득한 가액이 있었고 그 당시 기준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 이제 어떤 것이 문제냐면 양도가액은 대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팔았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서 없다고 할 수 없고 옛날 거 본인이 실제 계약서 가져와라 하면 어디 찾아보니까 없다. 모르겠다. 실제로 없는 수도 많이 있어요. 어디다 두고 못 찾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모른다. 그럴 때는 이제 기준시가로 오니까 한때는 정부에서 유리한 대로 그러면 양도가액은 지금 나타났으니까 실질거래가액으로 오고 옛날 건 그러면 기준시가로 오면 차이가 엄청나 버리죠. 실질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거래가액으로 오고 이건 기준시가로 했다. 그러면 차이가 실제 차익이 아니고 엉뚱한 차익이 나와버리죠. 근데 이렇게 과세를 했다고요. 한때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재판을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저 경상남도 저 진주 어디 사람인데 거기 세무사하고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고 그 세무사가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서울로. 그 이걸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했으면 취득거래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그 차익이 합리적인 차익이 나온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기준시가 대 기준시가, 실가를 때 실 이렇게 해야만 그 차익이 합리적인 차익이 나오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건 지금 엉뚱한 계산이 돼버리잖아요. 그 불합리하다, 안 된다. 근데 이제 법률에 있으니까
판사들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있는 대로는 해야 되거든요. 설사 판사가 보기에 이거 잘못된 법률이라도 판사가 법률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 잘못되었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안 생길 때예요. 헌법재판소가 언제 생겼느냐면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비로소 전에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만들어만 놓고 허세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한 번도 안 하다가 노태우 대통령이 나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그 점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물태우다 어쩌는데 그 잘못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도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이거 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1심에서는 졌어요. 졌어요. 근데 이제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법률이 그렇게 되어서 나는 할 수 없다. 1심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2심. 이게 경상도 쪽이니까 2심은 대구가 고등법원이 있거든요. 그 대구 고등법원에 갈 때는 변호사를 내가 아는 내 후배를 시켜서 이거 틀림없이 이긴다 하자 해서 했어요. 근데 2심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안 할란대요. 잘못하면 지 명의만 자기 소문만 나쁘게 난다고 안 할란다고 그래요. 그럼 놔둬라. 이제 마지막에 대법원만 남았잖아요. 대법원은 그러면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놔둬라. 그 변호사 빼버리고 내가 했어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 세무사는 재판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 명의로 실제로는 내가 하고 본인 명의로 대법원에 냈어요. 그 이겼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률을 고쳤어요. 법률 고쳐야죠. 대법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잘못된 거 하라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위헌 여부, 헌법재판도 대법원에서 할 때예요. 헌법재판소가 없을 때니까.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까지 같이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잘못된 거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랬으니까 법률을 안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고친 것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써진 이 얘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2번에 있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를 적용해라. 이렇게 고쳤단 말이죠. 이렇게 맞춰라. 기준을 맞춰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나는 날 선고한다고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 오라고 그랬어요. 저 경남 어디 바닷가 있는 사람하고. 그날 선고가 되니까 와라. 나하고 같이 가보자. 근데 이 사람이 안 갈란다고. 왜 그러냐. 만일에 안 되면 자기 그냥 뒤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냐고. 놀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손을 꽉 잡고 갔죠. 가봐라. 너 대법원 구경도 오고 가봐라. 그랬더니 그 판결에 이 대법관이 전부에서 9명이거든요. 9명이 다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난 딱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는 보통 4사람만 합니다. 4사람이 결정하는데 이날은 9명이 나왔더란 말이죠. 이것은 전원 합의체라고 그래. 그래서 대법관 전원이 나온 합의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건 뒤집어지는 거다. 난 딱 알았어요. 근데 내가 1번으로 부르더라고 이 사건을. 내 말이 딱 맞았어요. 대법원 전원 합의로 이건 법률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법률에 고친 것이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저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알고 화분 하나 보내준 사람이 있어요. 내 사무실에. 왜냐하면 세정신문이라는 신문에 내줬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세무사니까 법률상 대리는 못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누가 화분을 보낸 일이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라. 선생님 지금 굉장히 비싼데요.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그때 2001년도 그럴 때 할 때는 기준시가로 취득세도 다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낸 거고는 또 별거예요. 그 취득세 낸 게 그 계약서 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취득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이 기준시가로 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차익을 계산을 하니까 두 가지 개념이 동원돼야 차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취득시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한 가지 기준만 있어. 얼마니까 얼마 내라. 그러니까 전부 다 요 싼 것으로 다 해서 냈단 말이죠.
그때는 그 아무 말썽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적법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실거래 가액으로 하고 보니까 그때 보니까 실거래 가액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관 되고 온 사람들 청문회 가서 얻어맞는 게 맨날 이것 때문에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장관들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그때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적법하게 항변을 못 하더라고. 그냥 자기 대체 거짓말한 건 맞으니까 그냥 쭉 죽음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로, 그러니까 취득세 내는 기준시가로 냈더라도 그 취득세 내가 기준시가로 냈다. 근데 이게 실제 상가격은 아니다. 실제 상가격이 이거다. 내밀면 돼요. 그러면 내밀면 또 공무원이 안 믿어요. 세무공무원이. 이거 진짜 계약서인지 나중에 사후에 만들었는지 모르나 안 믿어요. 그래 이제 뭘 줘야 그러면 믿느냐? 실제 계약서대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금융자료를 대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하는 사람은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 계약서대로 대체 뭐 잔금 어느 날 얼마 나오고. 근데 누가 그거 보관 잘 안 하잖아요. 세월 다 가버렸는데. 그 사람은 꼼짝없이 또 안 믿어줘서 못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 심지어 내가 국세청에 다닐 때 우리 과장이 있었어요. 과장. 세무서장들이 국세청에 가면 과장입니다. 과장이 있었는데 과장도 안양에다가 농지를 사놨다가 나중에 이걸 팔았는데 아이 세무서에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심부름을 했는데 아유 우리 서장이 했는데 믿어달라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용지를 보면 옛날 어른들 알죠? 옛날에 옆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썼죠. 세로로 쓰고 또 이 잉크 찍어 쓰는 거 있죠. 펜. 이걸로 쓴 게 명백한데도 안 믿어줘. 안 해요. 아유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세청에 높은 데다 얘기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안 믿어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 일반 국민들 그리 못한 사람은 없죠. 꼼짝없이 당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 법률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실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끼리 맞추든지 기준시가와 기준시가끼리 맞추든지 이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도가액은 이제 나왔는데 지금도 그러면 취득할 때 실거래가액이 영원히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죠. 본인이 없다고 버티면 어떡할 거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실질거래가액이고 이렇게 하면 법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생각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만든 것이 환산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산가격. 환산가격으로 해라. 그런 경우에는 환산가격은 뭐냐면 이게 기준시가도 아니고 실질거래가액도 아니라 그러나 팔 때 양도할 때의 실거래가액이 이만치 된 걸로 봐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합리적인 가격을 이끌어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게 환산가액이요. 가령 양도가액이 내가 지금 1억이라고 했는데 살 때는 기준시가가 1억이라고 했는데 살 때는 5천이었다. 그러면 배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올라서 거꾸로 반으로 역산을 하면 이게 5천만 원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계산이 되죠. 이걸 환산가액이라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계약서 내민 것보단 100% 유리해요. 지금 계산해보면. 물론 100%는 아니야. 또 가격이 이제 가장 거꾸로 되어 있다든지 할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90% 이상이 이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거 안 내놔요. 옛날 거 안 내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안 내놓는데 그 세무서에 가면 옛날 거라 하더라도 가끔 그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계약서도 없다고 잡아뗐는데 국세청에 가면 그때 내가 살 때 가격이 실제 얼마다는 게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판 상대방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거든요. 그게 국세청 컴퓨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팔았다는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이니까 그게 튀어나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없다고 버티기도 좀 불안해. 그렇죠? 언제 튀어나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 국세청 공무원한테 가만히 물어봤어요. 야, 이 정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국세청에 이 정보가 언제부터 입력되어 있느냐? 국세청 정보망에 언제부터 들어가 있느냐? 왜냐하면 옛날은 기준시가로만 과세했으니까 그 실제 거래가액을 입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 그렇죠? 실제 가액으로 거래할 때는 필요하니까 입력을 해, 정보 입력을 했는데 옛날에는 다 이걸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차피 기준시가로인데 뭐 실거래가액 국세청 정보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어요. 그러다 중간에 이 앞으로는 실제거래가액으로 다 과세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입력을 하자. 정보를 입력하자 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물어봤어. 그럼 어느 때부터 입력했냐. 그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99년부터 입력했다고. 그러니까 99년 이후 것은 또 튀어나오는 확률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99년 이후에는 누가 팔고 샀든지 그 팔고 산 자료가 다 국세청 입력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떼어도 보니까 당신 얼마에 샀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튀어나와도 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나한테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낮춰서 해놓은 경우에는 그것도 문제가 커. 그렇죠? 근데 국세청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이런 것에서 이제 환산 가격을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합리적인 차익이다. 이 방법 말고는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응?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처칠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보다 좋은 방법은 아직 발견 안 돼서 할 수 없는 거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실거래 차익을 구해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아직까지 좋은 방법으로는 이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익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놓으신 분들은 이걸 검토를 한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내가 이런 약속까지 해요. 그러면 내가 환산 가격으로 신고를 할 테니까 만일에 당신 거 정보가 튀어나와서 이거 아니야 내밀에서 추징이 될 때는 그거 할 수 없이 당신한테 나한테 불평하면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하자. 이렇게 해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넘어가는 수도 있고 안 넘어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써놓기는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 넘어갑시다. 3페이지로.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거 아니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가만히 물어서 한 거니까 그 절대 100% 신빙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넘어가니까 3페이지는 이제 취득가액입니다. 지금까지 쭉 원칙을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취득가액이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거래가액이다 그랬죠? 그럼 기준시가라 근데 예외가 있다. 실질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는 어떠냐? 기준시가로 해라. 근데 일방적인 기준시가는 안 된다고 그랬죠? 기준시가를 하면 양쪽에다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납은 의제 취득일이라고 해요. 의제 취득일. 이건 뭐냐면 세월이 워낙 오래됐다. 85년 이전에 산 거다 내가. 그런 경우에 옛날 가격 계약서 내밀어봤자 몇 푼 안 되잖아요. 강남 이 비싼 데도 몇 푼 안 갈 때니까 85년. 그 이전 취득분은 그러면 옛날 실질거래값만 빼주면 이렇게 빼주나 마나 하지 않느냐. 그래서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줘. 그 전 것은 무조건. 근데 85년 1월 1일 가격도 별거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도 인플레가 많이 되어버려서. 그러나 이전 것은 일단 85년 1월 1일 기준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85년 1월 1일 기준에서 그 기준 가격을 빼주는데 그날 기준 가격하고 내가 사실은 나만 알고 있는 실제 거래가액하고 어느 것이 유리하냐 저울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나는 그래도 내가 산 가격이 유리하니까 그거 내밀면 되고 그거 내밀기 싫으면 1월 1일 기준시가로 빼달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번이라고 환산가액 방금 얘기한 게 여기 나옵니다. 환산가액. 자 읽어봅시다. 양도 1호의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취득 시점까지 기준시가 상승률을 역산하여 그랬죠? 아까 역산하는 거.
역산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서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는 내가 쉽게 예를 들어 줬는데 이 계산식은 여러분 보기에 어지럽게 나왔죠. 일반적인 환산 공식, 일반적으로는 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시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내가 이번에 판 가격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이번에 실제 판 가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이 1억에다가 곱하기 요 분수식을 씁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팔 때의 기준시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실제로 양도가액은 이건데 기준시가는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분자의 취득시 기준시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먼저 이렇게 괄호를 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팔 때하고 살 때의 기준시가가 비율이 몇 %나 변동되었냐 이걸 알 수 있죠. 이 변동폭만큼 여기다 적용한다. 그러면 그게 이 취득 시점에는 이 정도 같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 요거까지는 여러분 공식이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두 번째 공식 이게 복잡한 게 지금 나와요. BAB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0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거. 지금 우리 여러분이 쓰는 공시지가가 1990년에 만들어졌어요. 1990년에. 그전에는 그러면 뭘 기준시가로 삼았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 근데 시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고 금액도 많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는 이때가 8월 30일입니다. 공시할 때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전에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 걸 쓰다가 자 이때부터 공시지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공시지가로 쓰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보다도 더 싸.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에 대입해 보면 이게 엉뚱당도 않은 숫자가 나와요. 이걸 넣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써먹지 말자. 워낙 현실하고 너무 멀다. 써먹지 말자. 그 대신 현실하고 맞는 지가를 새로 만들어내자는 게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요 날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요 날이 8월 30일이란 말이에요. 99년. 그러면 요 전에 산 사람들 요 전에 산 사람들 오고 요 후에 산 사람들 취득이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 후에 산 사람들은 아까 이 공식으로 하면 되죠. 아까 이 공식으로. 후에 사람 요 공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때부터 공시지가가 생겼으니까. 근데 나는 벌써 요 이전에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가 표준액을 적용할 때 이때는. 그러면 이때 시가 표준액은 얼마인데 그게 공시지가가 이때는 없으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인 줄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고하는 것이 두 번째 공시 방법. 이제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이제 또 해보면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90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 1990년 1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 왜냐하면 이때부터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때의 공시지가 여기다가 곱하기 그 타자를 내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분모에가 뭐가 들었어요? 90년 1월 1일 개별 90년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전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시가표준액 왜 8월 30일로 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연도로 봐서는 90년인데 실제로는 8월 30일날 이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하고 후로 이렇게 갈론을 하면 8월 30일 기준해야 되느냐. 이때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이때 그 표준하고 여기 복잡하게 썼는데 또 8월 30일 이 직전에 8월 30일 이 직전에 공시지가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평균을 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만 쓰려니까 불안전해 어쩌는지 불합리해.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대로 접근하려면 이거 하나만 쓰지 말고 오늘은 얼마인데 이 계정은 오늘은 얼마인데 그 직전에는 얼마였느냐. 일정한 기간 것을 평균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평균이 나오는 거죠. 평균. 두 개를 평균해. 그러면 이게 8월 30일 이전에 공시지가나 다름없다. 평균. 그래가지고 분모에는 이제 취득시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이렇게 공식을 외우려면 복잡하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월 30일에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8월 30일 이전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없어.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 썼어. 그러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눠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 8월 30일 그 개정을 그 당시의 시가 표준액은 얼마냐. 근데 이걸 두 번 것을 평균했다고 말이죠. 예? 두 번 것을. 옛날 토지대항 때 보면 매년 이렇게 뭐 수정해 가요. 그 표준액을. 그러니까 이번 거고 직전 거고 평균을 한번 내보고 평균한 것뿐에 내가 취득할 때는 그러면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치는. 그렇죠? 이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괄호를 치면 요 비율을 내 가지고 공시지가 생길 때의 시가 표준액은 얼마고 내가 살 때의 시가 표준액은 얼마냐. 요 비율이 나오면 이번에 양도가액에다 이 비율을 곱하면 그게 합리적인 차익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미스 프린트 같은데 예. 주신 거예요? 예.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니, 요 앞에도 시가 표준액. 여기 뒤에도 요 시가 표준액. 예,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기는 지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시가 표준액, 시가. 전에는 공시지가 생기기 전에 시가 표준액이라고 썼으니까 분모도 마찬가지 시가 표준액. 예. 왜냐하면 시가 표준액을 공시지가가 생기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쯤 비율이 달라졌느냐. 그 비율이 달라진 것만큼 역산하면 그게 실제 취득가액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환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강의를 이 대목을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슬쩍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복잡해서. 이제 여러분은 이 정도만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한 걸 아시고 실제로 어떤 현실에 접하면 이거 전문가한테 가서 계산해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 시가 표준액이 뭔지도 모르는데 계산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걸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생각하면 그때 가서 전문가 찾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부한 것을 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저 법무부 연수원 그 무서운 검사들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한 5년 했어요. 세법을. 왜냐하면 그 별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이 세법을 몰라요. 판사도 모르고. 물론 잘 아는 사람 알지만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도 이 세금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판사도 지냈어요. 나하고 다정해요. 그 판사도 지냈는데 물어보니까 나 저 고시 볼 때는 그 과목은 아예 안 봐서 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 뒤에 따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 모르거든. 아무리 천재라도.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이런 공부를 자기들은 안 했으니까 옛날에 세법을 안 했으니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날 우리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세금 비중이 높아지고 또 국민들도 세금 낼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세법이 각광을 받는 거지. 그전에는 더군다나 이 기준시가로만 세금 냈으니까 이런 다 필요 없으니까 그저 검사 판사들도 연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요새 연구를 해요. 뭐 5년간 계속 강의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두세 번 가요. 한 차례 갈 때 한 2, 3일 해요. 그런 걸 한 두세 번 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이 강의를 받느냐 물어보니까 이 경제반 검사들이 올 때만 받는데요. 경제반 아니면 별로 필요를 못 느끼냐. 경제반 검사만 올 때만 이 세법 강의를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몇 시간 하지만은 더군다나 이 소득세법, 무슨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이 어려운 것들을 한 번 할 때 한 12시간쯤 해요. 그 12시간에 세 과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시간이 그것만 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요약해서 하거든요. 근데 검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강의받는 검사들한테. 아니, 이거 12시간 해가지고 아무리 당신들이 머리 좋지만은 이거 뭐 써먹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반장이 또 그래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해서 이게 수사를 하고 세금 하다 보면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용어도 모르고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도 이렇게 얼핏 어렴풋이라도 듣고 가면 어떻게 딱 기억이 매치가 된다 이거예요. 뭘 하다 보면 아 그때 선생님 뭐 얘기한 거 요건가 보다. 그 눈치만 채이면 근데 그때부터는 어디 가서 물어봐도 검사들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찾아낼 수 있는데 아예 그 눈치 봐도 안 오니까 이걸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꼭 안 해오셔도 좋으니까 윤곽만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머리에 윤곽만 들어오면 아 전문가 찾아가면 돼 그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강의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